네,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민 여러분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경기도민과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를 위한 동행, 세대 공감으로 푸는 육아, 세대 간의 다름을 넘어 육아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고자 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자, 다 같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는 20대부터 중장년 세대까지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실 연사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로 20살이 협동조합의 김혜영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김혜영 이사장님은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청년이 주도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을 이끌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 포럼에서는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육아와 공감대 형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김혜영 이사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청년 세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중장년 분들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하고 청년 세대의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그런 마음을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저도 출산 육아 꼭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우리 세대에 연애, 결혼, 출산이라고 하는 3포 세대의 단어가 등장한 게 벌써 2011년이에요. 10년이 훌쩍 넘은 기간이 지났는데 사실 이런 청년 세대의 포기라고 하는 게 어떤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뭐 내 집 마련이나 취업이나 관계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출산과 육아를 포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청년들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대신 어떤 것들을 좀 지키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스갯소리로 2억만 주면 애 낳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청년이 이제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는 부류 자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기혼자 청년이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는 이유와 비혼을 다짐한 청년과 그냥 난 관심이 없는 청년과 그냥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이유가 너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김난도 교수가 매년 이제 발행하는 책인 2025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 키워드 중에 청년들의 마음을 좀 많이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왜 청년들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보하라는 건데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말입니다.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거는 너무 행복하지도 않지만 또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그런 하루를 의미해요. 그래서 큰 어떤 사건, 사고 없이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냈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소확행은 내 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그 하루 중에서도 아주 소소한 행복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아보아와 다른 점은 소확행은 하루 중에 행복을 느끼는 하나의 순간을 발견하고 포착하는 것에서 그 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일과 외 시간에 이제 주말이나 퇴근하고 이후에 특별한 경험이 필요했고 그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비지향적으로 나아가고 그 자신의 작은 사치를 한 것을 SNS에 전시하거나 과시하는 방향으로 소확행이 좀 흘러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움직임에 피로감을 느낀 청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과시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하고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오늘 잔잔하고 평안한 하루에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산과 육아와 어떤 연계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런 나는 안온하고 평온한 하루를 원하는데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면 이러한 하루가 깨질 것이고 이런 하루를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하루인데 저희 세대 안에서는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렵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보통의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게 되면 보통의 하루보다도 더 힘든 일상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육아 그 자체에 고충과 어려움도 있을 것이죠.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나 사건, 사고들, 이슈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 외에 경제적인 것들도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내가 평범한 삶에서보다 조금 더 부족하고 어려운 삶으로 내려가겠구나. 시간적인 여유 자체도 내가 좀 여유롭고 평안하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시간을 육아나 출산에 이제 소비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혼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끼리 지금처럼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기혼 청년들의 비출산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옴니보어인데요. 잡식성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관심사나 취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특히 취향이라는 단어가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취향이 대두되는 그 맥락을 살펴보면은 청년들이 내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내 삶에서 내 삶의 구성 요소들을 내가 직접 선택하겠다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대학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꼭 가야 하나? 라는 질문으로 비진학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대기업, 공무원 이렇게 기업 위주로 갔다면 지금은 엔잡러, 프리랜서 그리고 노마드 워커 이런 식으로 일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고 나는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은퇴하겠어 라고 하는 파이어족 같이 이렇게 일의 방식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역도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 서울로 나가자 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곳, 내가 원하는 지역을 내가 선택하겠어 라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로컬로 향하려고 하는 로컬이라는 단어도 급부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 왼쪽 상단에 써 있는 것처럼 남들과 똑같이 굳이 살기보다는 나다운 선택으로 나다운 삶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출산과 육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청년들은 내가 선택하는 게 많아지고 싶어요. 내가 선택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면은 선택의 확장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은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아이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맞나? 이런 질문. 일반적인 삶 혹은 정상적인 가족,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고 나답게 사는 건 뭘까? 내가 원하는 삶은 뭘까? 라고 하다 보니까 나다운 선택을 할 권리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원 포인트 업이라고 해서 내가 꿈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위대하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도달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제 점점 번아웃이 엄청 그냥 현대인의 질병이잖아요. 남들과 경쟁하는 것에 지쳐가는 청년들이 그냥 일반적인 성공, 내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만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스스로 성장하겠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 그냥 내 경쟁 상대는 남이 아니라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러닝의 유행인데 러닝이 진짜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러닝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마라톤도 진짜 많이 뛰고요. SNS 상에도 되게 많이 보여요. 러닝에 유행하는 그 맥락도 살펴보면은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기록을 만드는 것, 내가 러닝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잘 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계발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갓생이나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것을 또 인증하고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그런 유튜브 같은 채널도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 퇴사율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 가면은 가려고 거기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했는데 무조건 죽다 살짝 버텨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을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 또한 내가 성장하거나 내가 자아 실현을 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사율이 대기업과 공무원 모두 퇴사율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 가장 큰 원인 중에 또 하나일 텐데,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가 먹고 살 길이 끊기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성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뭔가 엄마 아빠로, 특히 엄마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로서의 삶을 희생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점점 청년 세대에서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삶을 좀 존중받고 실현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또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MZ 여성분들 가운데는 절충생 문제에 공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뉴스 기사에 뭐 나라가 망해간다 이런 뭐 뉴스 기사 뜨는데, 사실 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막 나눠보면은 우리나라는 인구 좀 없어도 돼 라든지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이 가장 문제야, 어차피 잘 되고 있어,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성별 가운데 조금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돌봄 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많이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 가운데 특히나 이 비혼과 비출산을 다짐하는 그런 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요즘 청년 세대는 이기적이다, 막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뭐 IMF 때 뭐 근무오기 운동 할 때부터 뭐 코로나 시국에 뭐 마스크 써라, 나가지 마라 뭐 하면 우리 그 다 말 잘 듣고,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보호해야 된다, 탄소 배출 줄이자라고 하면은 그거에 굉장히 잘합니다. 그 해야 될 거를 하고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거는 세대와 상관없는 우리 국민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유독 저출생 문제에만 우리가 그 위기에 공감하지 않느냐고 하면은 그 책임이 아무래도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너 그러다가 뭐 너 나이 들면은 너 케어해줄 사람 필요하잖아 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그 돌봄이 사실은 남성 아들에게 가기보다는 딸에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조금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서는 너네가 출산과 육아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하고 지원해줄게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너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협박이나 강요,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관점의 변화를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정책 이제 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 정책도 사실 초반에 제정될 때만 하더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 청년들이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년 정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청년 정책 자체도 청년의 삶 자체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변화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 육아와 출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산 육아가 국가의 위기, 국가가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미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아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육아와 출산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내어줄게 라고 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청년 세대, 특히 그 여성들에게 조금 더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출산과 육아를 포기할래? 아니면 너가 원하는 삶을 포기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병행하고 내가 두 가지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육아 지원, 출산 지원 정책 자체도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 뭐 얼마 주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원하는 삶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포기를 하는 게 청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에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까지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려고 하는 청년, 그리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 모두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빠르게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온석대학교 대학원 박현아 교수님께서 청년 세대의 육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30년간 육아 교육에 헌신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박수로 오셔서 또 한번 좋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제가 맡은 저 박현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다 멋지신 분만 이 자리에 참석하셨나 봐요. 아니 여기 협회측 뽑으셨나 봐. 다들 이렇게 멋지신 분이 다 오셨지? 예. 와. 제가 할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청년 세대의 육아. 네. 오늘 이러한 주제를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눈을 맞춰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청년 시대라는 거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영어가 없고 일본어가 없고 전부 뭘로 써 있다? 한글로 써 있다.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현 시대 청년 시대를 뭐라고 한다? 네, MZ 시대는 여기에 1980년 초반부터 우리 2000년대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출생한 밀레니엄 시대와 또 1990년의 중반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네네. 여기에 보이는데 이거 안 나오는가 보다. 1990년 중반부터 2000년. 그죠? 여기에 초반 출생한 우리 세대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면서 아날로그를 경험한 경제 사회에 있는 세대라는 특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육아라는 단어 많이 옛날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서. 그죠? 우리 육아라는 거는 어린이를 우리는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청년시대 육아는 청년시대가 자녀를 출산하여서 바르게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청년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시기를 말하는가? 그러면 청년시대라는 거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젊은 시기를 우리는 청년시대라고 해요. 사실은 나이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중장년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청년시대는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들이 모인 것들을 우리는 청년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침해로 인해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사회에 많은 고민들이 많이 있는 이 세대를 우리는 청년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많은 직업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 직업을 선택해서 가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우리는 조금은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율이 이어지는 선순환 고정으로 나가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도 그러시잖아요. 너 돈 벌고 장가가. 너 많은 거 하고 가. 예쁜 딸한테는 너 예쁜 모습으로 만들고 가. 조금이라도 교양을 쌓아서 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차면 부모님이 선자리를 만들어주고 결혼해야 돼.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미고 예쁜 가정을 꾸미면서 우리가 육아에 대한 많은 공부와 지식을 쌓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이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지금 현재 출산율은 0.72명. 한 명도 안 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비교할 만한 출산 절벽에 당했어요. 자, 사례들은 이렇게 요즘에는 많은 아이가 둘이에요. 특별한 일은 있어요. 쌍둥이를 2번 낳으면 4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써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정에는 자녀가 거의 둘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시가 모두 1명을 밑돌았다고 하는 요즘에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에서 유일한 출산율이 0 없어. 대로 2013년부터 11년째 꼴찌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존립을 남들이 걱정해 줄 지경이었습니다. 미국 타임즈 작년 말 한국은 뭘 하는가? 한국은 그렇죠. 인구가 점점 줄고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청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에서 국내 출생아 급감에 대한 중세 유럽 인구 40%를 뺏어간 흑사병을 능가하는 속도라고 평이 나왔어요. 저희는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세종시만큼은 인구가 많겠지. 왜? 거기는 젊은이가 많잖아요. 세종시에는. 그런데 없어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손실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청년 시대가 나이를 먹으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우리는 결혼, 출산을 에너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작년 23년도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출산율이. 그런데 이제 24년도부터는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결혼식 많이 가지 않아요? 안 가요? 안 가요? 가죠? 가면 요즘엔 어떻게 해요? 밥만 먹고 나오잖아. 나와도 나중에 그들이 나는 애기 안 낳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는 한 명이라도 우리 가족을 만들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한 명 있어야 돼. 나는 누구누구보다도 더 예쁘게 가정을 꾸며야 돼라는 욕심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요즘에는 축산을 해야 된다 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월이면 얼마 안 됐죠? 지금 몇 월이에요? 아유, 똑똑하세요. 네. 달도 모르고 계시면 안 돼요. 그죠? 데이트하는 날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달력에는 데이트하는 날도 적고 엄마 생신도 적고 아빠 생신도 적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적어놓고 그리고 언제쯤 나의 가정에 누가 올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서 지금 현재 8월부터는 우리가 이 출생아가 대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생아도 늘어나고 계속 증가세 현상을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에 조금씩 이제는 회복을 하고 조금 더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변화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귀하시고 멋지고 행복한 분이라고 저는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행복해요. 얼굴을 보니까. 네. 저도 사실은 3명의 아기가 3명. 놀라시는 거 봐. 3명이 뭐 많아요.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 옛 가족 보세요. 5명, 6명이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대에 하나 나서 잘 기르자.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사랑을 많이 해갖고. 그런데 지금은 다 핵가족이잖아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는 다 같이 대한민국이 제일 멋진 나라, 행복한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5개월 동안 증가한 게 2023년도에는 다 없었어. 코로나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취업률이 없었어요. 취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2024년 1월부터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인구가. 실감하세요? 실감하세요? 네. 이렇게 인구 밀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서 저도 대한민국이 잘 되겠다.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청년 세대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결혼한 사람 있었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낮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는 어떻게 코로나 환경을 벗어난 시대적 배경으로 저출산 국가 정책 및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다 이제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우리가 출산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잖아요. 그거는 안 되겠지만 내가 받는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는 조금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도 옛날보다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Z세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국가, 사회, 가정의 행복한 패러다임의 환경 변화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사람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인성이 안 됐어. 인성이 뭐죠? 인성. 몰라? 몰라도 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몰라도 돼요. 여기 써 있네. 크게 써 있네. 여기 다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사람의 성품, 품격, 품성 그런 걸 우리는 네 인성이라고 그러죠. 네.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아도 어떻게 했어요? 다 가정에서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학교라는 시스템과 교육기관이 있는 시스템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는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성품을 가지도록 만드는 교육이다.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 맨날 이런 것만 해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네,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그 목적과 그런 교육을 말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보면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실시함. 옛날에 이런 것도 시험 봤어요. 시험. 네, 근데 시험 안 보잖아. 그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시험 보나요? 아니잖아. 다 100점이잖아요. 다 100점. 조신 분이 없으니까 100점이에요. 다.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덕목 여기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 손 내리고 아기 있는 분 아기 네 이런 거 외워 갖고 가세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과연 뭘 하실까?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의와 효,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학교에서부터 가정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인성교육을 하면서 감사 인성 브레인 활동을 실시를 해야 된다. 눈으로만 하면 안 돼. 말로만 하면 안 돼. 우리는 뭘로 해요?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 저는 네 유아교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46년을 했어요. 와 소리 안 나오신다. 와. 46년이면 한 살부터 46년 했으면 46이네. 그죠? 네.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볼만하잖아요. 앞에서도 그죠? 괜찮지요? 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지금 밝은 눈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영유아 시기의 모든 영역이 발달하는 시기다. 영유아 시기는. 그래서 영유아는 0세부터 저희가 7세까지 영유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모든 발달이 다 이루어지면서 그때 우리의 뇌가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기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바른 정서, 바른 인성 함량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 엄마들은 내 자식만 최고야. 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행사할 때도 내 자식 먼저 해야 돼. 내 자식은 최고로 가야 돼.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은 다 누구나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너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아이만 하게끔 이거는 부모님 인성을 잘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본생활 습관을 잘 토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성 실천과 정서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살아가는데. 영유아 시기는 영유아들의 인성 지도도 중요하지만 가정 인성이나 사회 인성이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어머님들도 좀 계시지만 간식을 먹을 때 네가 먼저 가. 1번으로 가. 밥을 먹을 때도 음식 반찬 빨리 사와. 이건 아니거든. 특히 어린 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하자고 그래. 아니야.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이 갖는 마음은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감사 인성 브레인이란 도대체 뭘까?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 저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옆에 분하고 같이 앉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오셨잖아요. 오셔서 저와 눈맞이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여기에 예쁘신 분들이 오셨다고 물을 한 잔씩 주는 것도 어때요?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세상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다 보면 질병이 없어요. 그리고 내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인성부터 우리는 실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뭘로 한다? 브레인. 모든 것은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두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천 내용은 밑에 있어요. 여기. 자, 불이 안 들어오나? 그러면 여기 실천 활동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밑에 마인 쭉 읽으세요. 것이 인성 내 브레인 활동이다. 물건을 줬는데 감사할 줄도 몰라. 아이가 학교에서 잘 재밌게 돌아왔는데 고마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돈 냈으니까 돈 냈으니까 너 그냥 하고 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책상이 있어. 책상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의자가 없어도 못 앉잖아요. 이 물건 감사부터 우리는 마음속으로 책상아 고마워. 의자야 고마워. 물도 고마워. 이렇게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요동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해바라같이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감사 실천을 해야 된다. 그죠? 대답 잘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성, 정서, 감성 두뇌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글이라 어렵지 않죠? 주변 환경 상호작용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변 환경. 그냥 예, 어떻게? 이거 감사를 해야 되잖아. 주변 환경에. 응. 바꿔야 돼. 어떻게? 아니,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보도부르기 깨졌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연락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안 같이. 다 해주잖아. 그죠? 자, 언어적 상호작용도 뭐예요? 언어적은 좋은 말만, 부드러운 말만, 감사하는 말만, 행복한 말만을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따가 여기 우리 이제 사위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거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에 대한 이 감정과 정서두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우리가 두뇌 활동을 안 하면 뭐가 나와요? 여기에 치매 오잖아. 치매. 다 지금 젊어요. 그죠? 젊은데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할까 세 가지가 있어. 이거다고 잘 듣겠지만 뭐 있어요? 첫째, 치매, 우울, 암.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리면 안 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죠? 감사 프로젝트를 쭉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 실천을 통한 마음, 정서, 인성, 두뇌 만들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는 이렇게 하면 된다. 날마다 감사 실천을 물건 감사, 자연 감사, 옆 사람한테 감사, 신체 팔다리가 다 있어서 감사, 마인드 감사, 내 마음. 저는 항상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실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의 부자가 돼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무슨 일인지 잘 될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영유아는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는 학교에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본부가 또 있어요. 저 이거 하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저희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현재 이게 감사 프로그램을 하고 현재 이런 것들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저희가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는 사회다 이러는데 교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뭐 잠깐의 생활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 정도는 가질 여유 가지면서 생활을 하면 두뇌도 건강해지고 치매도 예방해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뭐 돌아가시는 길에 아니면은 살면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넘어가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로 소개드릴 분은 이명주 부모교육연구소의 이명주 박사님입니다. 이명주 박사님께서는 다년간 부모교육과 소통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 오시면서 육아 방식의 장점과 세대 간 공감을 이끄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큰 박수로 맞이한 거 맞죠?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우우. 제가 보통 강연에 올라오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파트가요. 중장년 세대 육아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뭔가 주제가 지금 제가 비껴난 것 같아요. 맡은 파트는 그러한데 그래도 성실하게 제가 준비한 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거 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부모교육 전문가 30년인데 초반에는 영아하고 유아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 버릇 잘 들여서 때 안 버리고 훈육 잘해서 잘 키울까 해서 이제 그 세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50대, 60대가 돼서 시니어 부모님이 돼서 이제 자녀하고 소통하고 싶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사실 저희가 한 30년, 40년 정도 됐는데 이제 막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중장년, 그러니까 찾아보면 40대에서 60대거든요. 이 분들이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이걸 이제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잘 지내면서 훗날 65세 노년기가 되었을 때 통합의 시기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행복한이라는 그걸 주제로 넣었습니다. 중장년하고 제가 작은 따옴표를 넣고요. 행복한에 작은 따옴표를 넣습니다. 강조하자는 거죠. 그리고 옆에 소통, 대화와 공감이란 말을 넣습니다. 대놓고 화내는 시간이 대화라면서요. 어느 중학생이 한 말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대화하자 하고 누가 대놓고 화내요? 부모가. 그렇죠? 그래서 대화가 소통, 대화가 있고 분란을 일으키는 대화가 있는데 제가 옆 앞에다가 소통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소통이 아니면 사실은 내가 혼자 말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소통, 대화, 세대 공감. 그러면 행복한 부모고 행복한 부모는 행복한 육아를 합니다. 근데 육아라는 것이 내가 아이 낳고요. 원래 결혼 전에는 아이 낳기 전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요. 아이 키우다 보니까 제 민낯을 보이게 됩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 이유는 결코 아이가 나를 늘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왜? 아이러니하게 잘 키우고 싶어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잘 키우려 하지 말고 잘 지내려고 하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는다면, 그래서 키운다면 너무 육아에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장한 육아는 절대로 좋은 육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육아, 이론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이론대로 키우려고 하면 아이는 절대로 내 이론대로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럼 부모의 표정이 어때요? 굳어지고, 맞아요. 어두워지고 그 어두운 표정을 보면서 아이는 자기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요. 상대를 보며 나를 본다. 우리 부모가 어떤 표정, 어떤 말투로 나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좌우됩니다. 웃으면서 날 보고 행복해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는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잘 키우고 싶거든. 이렇게 열심히 키워도 표정이 이러하면 아이는 내가 공감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키운다는 게 뭐고 잘 지낸다는 게 뭔지 바로 저는 관계에서 답을 찾는데요. 제 이야기를 좀 힘을 줄 그런 이론을 여러분께 하나 알려드리면 굉장히 좋은 강연입니다. 2200만 청중을 울린 테드 강연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85년간 지속이 됐는데 세계 최장기의 가장 믿을 만한 연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인간에 대한 연구예요. 자, 이 연구는 길기 때문에 책임자가 몇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로버트 윌딩거 이분이 85년간의 연구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듭니다. 그랬어요. 이 앞에 좋은 관계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친구관계, 연인관계, 부모관계 다 들어가도 좋은데 이 앞에 부모, 자녀 관계가 좋으면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라고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테드 강연 마지막에 굉장히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마크 트웨인의 아주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고하고 통해하면서 살 시간이 없다.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을 살고 있다. 오직 사랑한 시간만 필요하며 그렇게 하기에도 짧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7살, 10살, 13살, 17살 한창 우리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한테는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 언제 끝나나. 우리 육아를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이 육아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뭐 시간이 짧다고? 언제 시간 가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이를 다 키운 저는 압니다.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과연 아이를 키울 것인가? 왜 더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더 잘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부모가 애를 쓴 것만큼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오냐 오냐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칭찬만 하고 키우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부모 역할 중에 하나를 방기한 겁니다. 부모의 역할 중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는 칭찬이라는 날개를 키워줘야 되고 하나는 훈육으로 아이의 날개를 키워줘서 두 날개로 아이를 날게 해야 되거든요. 안 돼? 하지 마. 그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해.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돼. 이걸 가르칠 분이 대한민국 현실에서는요. 훈육할 분이 부모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지 마. 해야 돼. 숙제해야 돼. 이런 부모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고 그런 아이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입에 아주 달콤한 소리만 하는 사람만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부모님과 아이가 정서적인 저축을 잘 쌓는다면 아이는 뒤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렇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좋은 거 알지만 운동하기 얼마나 어려우며, 그렇죠?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 거 알지만 또 얼마나 다른 음식이 나를 유혹하는가.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자기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 하고 싶은 욕구대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안일 미자 미성년인 아이들은 자기 욕구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발달 단계를 지나고 있는데 그걸 이끌어줘야 되는 부모의 역할 가운데에서 아이와 충돌이 있을지라도 부모님과 아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한다면 아이는 분명히 왜 부모가 그런지 자라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을 저는 시대와 연령 이렇게 했는데 시대는 세대를 같이 아우르고요. 연령은 발달이라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이 굉장히 부모 역할에서 중요한데 저는 제가 맡은 파트인 중장년 쪽으로 한번 포커싱을 해보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부모 역할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저는 1970년대까지는요. 우리가 농경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정말 수천 년간 우리는 변하지 않고 70년대까지는 농경시대였거든요. 이 시대까지서는 부모의 역할은 생존 육아였어요. 아이가 먹을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 됐습니다. 그럼 부모 역할 충분히 됐어. 그리고 6, 7명 낳으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걱정했을까요? 제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고 굶기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럼 어때요? 어버이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주면요. 네, 부모 역할 함량 미달이 됩니다. 두 번째 정보 육아 시대입니다. 1980년대부터 88년 올림픽 이후로 우리에게는 네트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지붕, 한 지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엄청난 정보가 들어왔고요. 부모는 또 고학력자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빠, 엄마가 보고 배운 거 빨리빨리 이 아이들에게 전수해줘서 얘들이 빨리 크기를 바랬던 겁니다. 지금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부모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정보를 줄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요. 겸손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똑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뭘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부모는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그럼 역할 없나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은 정서 육아 시대, 언어 육아 시대예요. 일찍이 우리에게는요. 제가 상처받았어요. 제 트라우마가요. 가스라이팅이요. 이런 말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저희는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것도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없고요. 트라우마도 남은 게 거의 없어요. 저희 자녀 세대만 해도요. 그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자,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는 말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닌데요. 예전부터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부모는 말로 키운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사실은 크게 거르지 않고 부모가 말을 해도요 자녀가 크게 엇나가는 게 없었습니다. 왜? 부모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과 신념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부모 역할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요즘 애들은 이란 말 안 해요. 요즘 애들은 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걔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되면 절대로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령과 발달에 따라서 제가 에릭슨의 인간 발달 8단계를 가져왔는데 중장년 시대의 육아는요, 아이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유능감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유능감과 정체성을 키워주는 부모의 역할로 집중이 된다고 할 텐데, 이 중장년 부모는요, 바로 41세, 65세로 제가 잡았습니다. 에릭슨의 말에 의하면 생산성, 즉 자녀를 잘 성장시키고 부모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무르익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면 65세 되는 우리가 시니어 노년의 시기에는 통합적인 그러한 노년을 지나게 됩니다. 통합성을 가진 그 어른들의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잘 살았다. 아, 내가 헛 키웠어. 내가 지금까지 산 게 뭐지? 이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만하면 참 아이들 참 잘 자랐고 나도 참 잘 살았다. 여러분 부디 그러길 바래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하기 나름이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인간에게 엄청난 위대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작가입니다. 책을 내는 것을 무슨 산고의 고통으로 하는데 천만에요. 아이 둘 낳았지만 책 내는 걸 어떻게 아이 낳는 것과 키우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만큼 위대하고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겁을 먹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를 낳아서 한번 키워볼까?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아이를 성장시키면서 부모가 성장한다는 말이 부모 교육의 목표거든요. 아이 성장, 부모 성장. 저도 막내를 낳으면서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역할이 아이 발달에 따라서 되는 거는요, 제가 글씨를 좀 크게 했는데 안정감과 소속감과 존중 쪽을 보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중장년의 육아는요, 우리 집은 참 따뜻해. 엄마 아빠 참 행복하게 사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야. 나는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존중받고 있어. 나 엄마 아빠 존경하고 진짜 좋아하고 우리 엄마 아빠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셔. 요겁니다. 요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요, 너 뭐가 되라 라는 얘기 하지 않아도 아이가 마지막에 자아 실현에 오고 있죠.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쪽으로 스스로가 방향을 설정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크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세대와 연령에 따라서 부모 역할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소통할 수 있다. 소통과 고통이 한 끗 차라고 했는데 글자도 한 글자예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소통하자고 하면 고통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말씀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감정 정의 현상과 상호성의 원리라는 심리학 이론을 잘 집중하면 되는데, 좋으면 다 좋다예요. 간단히 말해서 심리학 용어로 갈 거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대고 절한다.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말 듣고 싶어요. 자, 부모는요, 아이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라고 하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럼 다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훈육하지 말고요.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 듣고 싶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과 아이를 키우는 두 가지 여러분 노하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중장년 세대 육아 한번 짚어볼게요. 의존적 욕구와 인정 욕구 채워주는 겁니다. 칭찬보다 청소년 시기에는요, 인정과 격려가 좋습니다. 즉, 알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 시간이 거의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인정과 격려. 5살, 4살, 7살 아이한테는 우와 막 이렇게 엄지척해도 좋고 최고 예뻐, 최고 멋지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냥 칭찬 괜찮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는요,
있는 그대로로 인정해주면 괜찮습니다. 그 방법으로 바로 저는 피그말리온과 로젠탈 효과를 얘기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아시죠? 사이프러스 섬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멋진 조각을 완성해놓고 오 이렇게 멋진 조각상처럼 이 조각상이 여인이 되어서 내 부인이 되었으면 그랬더니 아프로디테가 그 조각상을 여인으로 환생시켜줬다. 이러면서 우리가 연금술사에도 나오는 얘기 있죠.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그 기운을 들어줘서 이루게 한다라는 말. 이상하게 우리가 한때 쓰인 적이 있지만 연금술사에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자, 피그말리온이라는 신화를요, 말 그대로 신화를 실험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으니 바로 로젠탈이라는 학자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죠. 우수한 학생이라고 말했던 그 학생들이 선생님이 그 친구들을 그렇게 대하자 이 친구들이 정말 우수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너 참 멋지다. 너는 뭐가 될 거야. 그래? 참 너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런 눈길과 인정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죠. 반대가 뭐죠? 스티그마. 나 나쁜 애야. 그래, 나 나쁜 애야. 그럼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요. 훈육과 공감과 의견 나누기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강연을 갔는데 거기 학부모 의회 위원장들이 오셨어요. 거기 대표로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학부모 대표로서 학부모 대표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미대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실수한 것이 야 거기 나와서 뭐 먹고 살 건데 그 말 해버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야지 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갔대요. 그래서 아이가 고3이 됐답니다. 미대 가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2년 동안 삼수했는데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자주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할 때 제가 진짜 공감과 동감을 했습니다. 지금 중장년 세대의 육아는요. 청소년들에게 해야 해 하지 말아야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네 생각은 어떠니? 엄마 생각은 이래, 아빠 생각은 이래. 이런 쪽으로 아이를 믿고 의견을 나눌 때 아이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저는 여기에 중장년 분들 가운데에서도 꽤 성공하는 부모님들이 왔다라고 제가 가정하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두 부모가 있어요. 큰 나무 같은 부모, 그리고 거인의 어깨가 되어주는 나무. 얼핏 보기에는 둘 다 훌륭한 부모 같지만 큰 나무 아래에서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계속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나무는 아이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한 게 아니라 나는 그때 더 잘했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칭찬에 인색하고 인정이 아주 굉장히 어색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인의 어깨가 되어준다는 건 여기에 아이를 올라타게 하고 그럼 어때요? 동등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멀리 볼 수 있게 하고 뭐가 보이는지 아빠 눈엔 엄마 눈엔 뭐가 보인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죠. 자, 마치면서 문자 한번 쓸게요. 지지자, 호지자, 낙지자, 논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육아가 힘들고 지칠 때 저는 너무 이론을 앞세워서 의미를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재미를 못 느껴요. 육아의 재미를 느끼는 부모가 잘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지내려고 하는 부모고 그런 부모가 정말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고요. 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게 어떤 것인지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인지에 대한 거 그리고 아이를 정말 제대로 바라보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한다고 믿는 부모교육 전문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또 뵐게요. 저희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이명주 소장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네, 고등학생인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려고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와의 소통이 단절되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 자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정상이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보통 부모들이 좀 불안하게 느끼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불안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모님의 불안도가 높을 때가 바로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춘기 아이들은요 세게 오든 약하게 오든 오기 마련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호르몬과 하나는 뇌의 리모델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지금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저는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건축식이다라고 얘기해요. 리모델링은 2, 3년이면 끝나지만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뇌의 재배선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고 두 번째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갱년기 부모라고 해야 되죠. 중장년.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들이 싸운다. 누가 이기냐? 그랬을 때 예전에는요. 센 사람이 이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과학적으로는요. 사춘기 아이가 이겨야 맞아요. 왜냐? 얘는 호르몬과 뇌의 리모델링 같이 일어나는 시기고 갱년기 엄마는 겨우 호르몬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겁니다. 겨울에 선풍기를 트는 갱년기 엄마한테 당신 왜 그래? 이상해. 미쳤어? 왜 지금 선풍기 켜? 이러면 진짜 우울감 느끼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내 몸이 지금 나도 지금 힘든데 자 이럴 때 누가 이해해주면 어때요? 맞아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춘기 아이는 바로 그런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정상이다. 그렇다. 약하든 세든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꾸 소통하려고 쫓아다니는 아이한테 뭐라?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은데 더 훨씬 좋은 거는요. 사춘기 오기 이전 10살 전까지 부모와 아이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찾을 때는 엄마 바쁜데 아빠 바쁜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시기에 아이들하고 먼저 잘 지낸다면은 사춘기 때도 대화가 어느 정도 될 거지만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가 말 걸어올 때 열심히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말 걸어올 때는 뭐 이런 거예요. 냉장고에 뭐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때 벌떡이라서 어떻게? 그럴 때만 엄마 찾고 또 이러면 이제 대화 단절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뭐 필요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가 말 걸어올 때 환한 표정으로 나는 너랑 말하는 게 참 좋아 라고 하면서 그때가 뭐다? 바로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은요. 나 다 컸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 거거든요. 와 동시에 나 아직도 엄마 사랑 필요해. 아빠 도움 필요해.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른인 척 할 때는 어른 대접해주고 마냥 어린아이처럼 할 때 야 너 다 컸다며? 알아서 한다며? 라고 하지 말고 부모가 언제든지 도와주고 너랑 이야기하는 것을 환영한다라는 것을 아이한테 이야기해줘서 정말 아이가 의논하고 싶을 때 정말 부모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박현아 교수님께 온 질문입니다. 네,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입니다. 아이 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끔은 육아 방식이 부모님 세대와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세대가 부모님 세대의 육아 방식과 부딪히지 않고 각 세대의 장점을 활용할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마 할머님, 할아버님, 조부모님들이 아마 손녀, 손자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보다 더 위대한 인성, 감성 교육은 없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실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네. 그런데 우리 교육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누가 이걸 맡아서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끔은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다툴 때가 있어요. 너는 왜 학원만 보내? 너는 왜 거기만 보내? 너는 왜 이것만 시켜? 라고 어르신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모든 거를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유아를 정말 바르게 키우고 싶다 할 때는 지금 현재 시대 흐름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 흐름을 누가 먼저 따라가야 될까?
그건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하고는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는 그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뭘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이 정말 잘하십니다.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속상하시지 마시고 저 이렇게 같이 나누면 어떨까요? 라면서 그분을 정말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분과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만들어 주시면 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나은 그런 어린이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가정에서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는 뭐냐? 서로 대화가 없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감사 기록장이라 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감사의 말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도 우리 며느리한테 난 네가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마워를 여기다가 지금 몇 칸을 만들어 와서 왔어요.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요. 이게 사실은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쭉 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앉아서는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무대에 올라오면 입이 딱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서로가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칭찬이 최고라는 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우리 감성과 감성을 키워주는 거다.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이 많은 부모 세대에게 바라는 저희들의 구체적인 조언이나 도움 또는 바람직한 소통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20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대들은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먼저 다가가기 되게 어려운 거를 생각하시는 건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자녀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개인의 선택을 존중을 해주시는 것을 일단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과 소통을 할 때 내가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의 삶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 난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이제 대화가 좀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안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한 청년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아직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 안 하겠다 라고 결심을 했다면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좀 부정적이고 아직은 별로 생각 없어 라고 한다면 대화를 계속 이제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화 소통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은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정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어떤 게 너에게 중요한 것인지, 너가 지키고자 하는 게 뭐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 대답을 생각하면서 내가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거나 막연하게 원하지 않았던 그 답을 본인 스스로의 답을 뾰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삶도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그 답을 부모님들께서 들으셨을 때도 자녀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그 소통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세 분의 연사를 모시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상호작용 그리고 소통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이런 것들로 약간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정말 육아 그리고 세대 공감 이런 거는 한 세대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그 다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육아, 세대 간 소통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서로 다른 경험을 존중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